자, 그럼 뉴스 한번 챙겨봐야죠. 출근길에 꼭 알아야 되는 뉴스는요? 예, 일단은 어제 밤에 그 북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네, 발사를 봤어요. 했습니다. 일본 인근에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한 직선 거리로 한 350km, 한 5, 60km 정도 나가는 두 발을 발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긴 했었는데 지난 21일부터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략 자산인 B-1B 전략 폭격기가 지금 한국 한반도 상공을 좀 날았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북한이 반발을 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북한 관련한 미사일 소식이 좀 체감도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하도 많이 쏘니까 뭐.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좀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또 시작을- 우리 국군이 주순 거 보니까 정확하긴 정확하더라. K 군대. 네. 왜 갑자기 케이크 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네, 예. 해봤습니다. 예, 그 이제 아침 그 저녁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배드 이즈 굿 Bad is good.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고용과 성장률이 안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안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다우존스는 한 0.11% 올랐고요. 그 S&P 500은 0.3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4%가 올랐습니다. 장 자체가 그렇게 강한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4거래 연속 나오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 지수가 저렇게 높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혼조세가 좀 이어질 경우에 개별 주식들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렇죠.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ADP 고용 지표는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네. 그 지표 발표하는 사람이 약간의 조금 그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용 지표에 관심이 많으니까 바로 전날 발표합니다. 그래갖고 뭔가 다음날 공식 발표에 약간 김을 빼는 아하. 그러면서 주목받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데, 그 민간 고용이 이제 8월 민간 고용이 전월보다 17만 7천 명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예상치가 한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만 7천 명이니까 생각보다 고용이 좀 강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월치가 한 37만 명 30초. 절반도 안 되네요. 예,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좀 약하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말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네. 고용 상황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게 있고, 그리고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는데 당초의 속보치가 2.4%였습니다. 네. 근데 2.1%로 0.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2분기 GDP가 생각보다 좀 처음에 정부가 집계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낮게 나왔다라는 건데, 이런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떨어지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83%까지 떨어졌고요. 10년물 금리는 거의 4.09%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한 뉴스는요, 이제 광물에서 폐배터리까지 현대차 고려아연의 2차 전지 동맹 관련한 보도입니다. 어제 현대차가 고려아연에다가 5천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두 회사의 본업만 따지고 보면은 접점이 잘 없어 보입니다.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아연 강판 만드는 아연을 만드는 회사고, 네. 현대차는 이제 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자기 돈 5천억을 고려아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되게 되냐면은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자기들이 구축하고 있는 게 이제 아연 사업이 아니라 오늘 이번에 그 현대차가 이제 투자한 돈은 그 니켈 황산 니켈 공장 만드는 데 쓸 예정이거든요. 예. 그 자회사로 배당 그 증자를 해서. 네.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의 니켈 산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예전에 명예컨님 그 원자재 공부하신다고 좀 얘기하셨잖아요.
그 원자재 분야의 이제 큰 손, 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3대 트레이딩 업체가 있어요. 아, 있죠. 예, 거기 트라피고라라고 하나 있는데 여기가 니켈 원광을 가지고 오면은 고려아연의 자회사에서 니켈을 재련을 해서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라 그래가지고 고려아연 자회사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전구체를 만들고 그 전구체가 그 LG화학이랑 또 지분 수합돼서 네. 합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양극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LG 엔솔을 거쳐서 현대차로 가는 그 공급망이 있어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그 배터리셀 회사들과의 그 알게 모르는 알력 싸움, 영향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만든 거를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구조에서는 영향력을 갖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그 아래 공급단까지 연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니켈을 만드는 쪽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니켈을 사기에는 좀 그러니까 니켈 공급망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그러니까 니켈을 만드는 공정에다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재료를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급망이 완성이 되면은 지금 고려아연을 두고서 그 뒷단에 있는 양극재하고 셀이 LG랑 협력이 돼 있는 거고 그 뒤에 단에 있는 자동차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원광부터 자동차까지 그리고 리사이클링도 하거든요. 이제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고려아연이 기본적으로 재련 회사인데 재련이라는 게 광물을 가져다가 부시고 녹여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필요한 물질만 쭉 뽑아내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게 그러네요. 섞여 있으면 이걸 부시고 녹여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걸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좀 연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배터리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파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데 고객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다시 수거하는 게 꽤 어려워요. 그리고 또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디에 팔렸는지도 알 그렇죠. 수가 없고 이거를 뭐 그 사람이 누구한테 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동차를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배터리를 회수하기가 좀 유리한 그런 구도에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구도를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리사이클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리사이클링하는 회사와 협업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고려아연하고 이제 포괄적 이런 전략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은 한 연간 42,600톤 정도의 니켈 재련소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고려아연의 황산니켈 자회사인 캠코가 있습니다. 황산니켈은 니켈을 가져다가 전구체, NCM 전기체를 만들 때 황산니켈을 만들어서 전구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산니켈 자회사인 캠코에서 이걸 만들게 되고요. 이번에 고려아연의 황산니켈 생산 규모가 이게 더해지게 되면은 한 6만 5천 톤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면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린 공급망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그 김프로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고려아연은 그 구조적으로 좀 거버넌스 이슈가 좀 아니 이게 동업이야. 장시채신가요? 예예 예, 둘이 딱 경쟁. 되게 돈독한 사이지. 되게 돈독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달 전서부터 약간 균열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 그 계열사 주가도 막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 고려 그러니까 영풍그룹인데 그렇죠. 영풍그룹의 그 영풍문국 그 영풍 그룹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최 씨하고 장 씨가 공동 경영을 하는데 영풍그룹 계열은 장 씨가 가지고 그렇죠. 경영을 하고 있고 네. 이 고려아연은 최 씨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려아연의 지분율이 이쪽 장 씨가 더 높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좀 세대를 거듭하고 아버지 때 동업했는데 뭐 아들 때 손자 때 가면은 이제 뭐 좀 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지 뭐. 아버지가 친하면 제 친구 아니니까 남이죠. 근데 아버지 친구가 여기 대주주인데 아 그래요? 예. 그래 뭐 비즈니스인데 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최 씨가 그 지분을 다 매입할 돈은 없어요. 근데 이게 공급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LG화학하고 지분 교류를 하고 한화그룹하고 지분 교류를 하고 그렇죠. 이번에 현대차까지 지분 교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분 교류를 한 주식은 누구 편이냐? 예. 그럼 지금 이 의사결정을 한 최 씨, 최은범 회장 쪽에 우호 지분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더벨에서 지분율을 더해놓은 것들에 대한 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고려아연 주식을 둘러싸고 최씨 일가하고 장씨 일가가 이게 지분율이 2월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뒤에 있는 그 LG, 한화 뭐 이런 데들을 빼면은 훨씬 낮아요. 근데 둘이 더하면 한 28% 정도 되고 장씨 일가 지분이 32%입니다. 야, 많이 따라와서 28이구나, 그죠? 근데 여기에 현대차 지분 5%가 들어가면 새로 그럼 들어갑니다. 3-3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장에서 좀 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이런 그러네요. 이슈입니다. 아하. 그래서 공급망적인 이슈가 있고 여기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영풍 재지도 저중 영풍 재지는 저거 관계 없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거고. 네, 영풍 재지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거기 뭐 상속증여인가 뭐 그 네. 이슈 가지고 주가 엄청 올랐는데 요 그룹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 아. 이름만 갔습니다. 거기도 약간 지분 가지고 그렇죠. 뭔가 재료가 있는 네,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아, 여기 연관됐나 그렇게 생각이. 자 그러면 다음 뉴스는요. 예, 다음 뉴스는 대출 금리가 꽤 많이 올라서 9.6%까지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따가 김프로님께서 최근 부동산 동향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실 건데 그 자금 여건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그 신규 취급 분할 상환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4.16%로 좀 0.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벌써 4번 연속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 금리는 좀 슬금슬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금리는 최근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아직까지 국내 시장의 시장 금리에 반영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는 결국 이제 시장에 있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금리에다가 마진 등을 비롯한 가상 금리가 더해져서 구해지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어느새 좀 슬금슬금 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구간별로 보더라도 이제 4% 이상 대출 비중이 제일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지속이 될 경우에는 5%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보통 이제 최저금리, 최고금리 이렇게 상하단을 보통 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당 금리는 6%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좀 줄어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기준금리 얘기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좀 높아지고 있다는 네. 것도 시장 금리 상승세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최근에 좀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가파르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또 분위기 안 좋을 때는 금리 올리면 막 눈치 엄청 주거든요. 대출 금리 올리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눈치를 좀 덜 주고 있는 분위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됐던 그 요인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50년 만기 대출은 사실 이렇게 50년 동안 갚겠다는 의미는 뭐 특별히 별로 없습니다. 이게 50년 동안 대출 그러니까 그 집에 한 집에 50년 동안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제 한 7년 정도 사니까 중도에 이제 상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그 원금을 10년에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50년에 나눠서 내니까 이게 월 상환액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은행 그 대출 담당 임원들을 다 불러서 그 대출 만기가 50년이더라도 DSR 소득 기준으로 나눌 때는 만기 정할 때는 40년으로 간주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50년 만기 대출이 대출 한도를 늘리는 용도로 우회하고 있다면 이거를 DSR 산정 기준에는 좀 40년으로 간주를 해서 계산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그리고 또 여기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뭐 다주택자라든지 집단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좀 관리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여건은 금리도 오르고 대출 여건도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0년 만기 대출은 우리 권 팀장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몇몇 은행이 취소했죠.
예, 취소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50년 만기 대출 자체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조금 있고 우회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대출 좀 늘어나면 갑자기 정책 바꿨다가 대출 좀 줄어들으면 또 정책 바꿨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리들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은행에서도 이제 50년 만기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또 확 몰려서 또 가는 일들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별로 전하고 싶진 않지만 중요한 뉴스. 출산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또? 더 떨어질 게 있었나 싶은데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0.78이었던데. 0.78이었는데 그래서 0.7이면 이제 0.6대로 들어가는 거지.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정프로님 상 줘야 돼요. 그렇죠? 2%도 셋이야. 하물며 쌍둥이. 여기가 뭔가 터가 좋은가 보네요. 김프로님이 의무를 좀 소홀히 하시죠. 저는 드립니다. 저는 미혼이니까 또 할 말이 없네. 힘들어. 자리 바뀌었을 때 권력을 좀 향유해야죠. 0.7명. 예,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와. 통계처리 6월 인구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합계 출산율이 전년 동기가 0.7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를 했기가 됐고요. 이게 2017년에 그 2분기 기준으로 1.05명. 그러니까 고작 6년 전에 1.05명이었는데 이게 0.7명대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이제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입니다. 2분기 출생아는 한 5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한 4천여 명 감소했고요.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뭐 30대 초반 1000명당 출생아 수는 65.4명으로 1000명당 65.4명이니까 굉장히 숫자가 낮죠. 근데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 6명, 6.3명이 줄어들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8만 3천 명 정도인데 코로나 여파로 사망자가 좀 급증했던 1년 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망자 숫자가 이제 출생아 숫자를 웃돌면서 인구는 한 2만 7천 명 정도 자연 감소 줄어요. 했습니다. 월별로 보면은 이거를 더 이상 카운팅하는 게 의미가 있을 싶을 정도로 91개월 연속 감소세고요. 인구 자체도 44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더라도 이게 저는 이 숫자를가 뭘 근거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2020년에 출산율이 0.73명에서 내년은 0.7명으로 예상이 되고 25년에 0.74명으로 반등을 해서 2032년에는 1.04명으로 좀 돌파를 하고 2050년에는 1.21명까지 올라가요? 올라간다. 어디 피셜이에요? 통계청. 통계청. 오. 피셜이라 그러니까 좀 통계청한테 좀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준이 그래요? 있을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도가 이러니까 애 안 낳지라는 게 좀 약간 국민적 공감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거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하면 애는 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을 좀 많이들 미루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이제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산율도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나 출산 기피 현상은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이 36.4%. 결혼을 긍정적으로. 아직 미혼이잖아요. 명의껏. 미혼이죠. 네. 그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 부정적입니까? 저는 반대로 애는 낳고 싶고 결혼은 굳이 약간 그런. 근데 남자는 애를 못 낳을.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일단 낳으면 아빠 엄마 누가 혼자 있든지 어쨌든 그냥 데려가서 그냥 키우면 되는데 약간 우리나라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고 애가 무조건 딱 이렇게 부모 밑에서 다 이렇게 자라야 되고 그쵸. 약간 이런 인식
정책들도 한몫하지 않나. 아,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유머를 한번 해본 건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 유머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맞죠.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유치원도 이제 1년 사이에 121곳이 줄었고요. 학교는 이것도 참 오히려 늘었어요. 네. 초중고 학교가 늘었고 유치원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특정 지역에 많이 몰립니다.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가 모여서 오히려 아이는 적게 나는데 학교는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 우리 사회가 적응해 가야 되는 조정해 가야 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 저희 3프로에서도 꽤 많이 다루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이래서 많이 저출산 대책위원회 그 관련자분들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저희 나이 또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위원장분도 이제 장관급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어르신 분들만 계세요. 근데 네. 사실은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하긴 출산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출산 다 끝내놓은 분들이 정책을 한다 이거지. 한 번은 어디 지자체가 이 저출산 대책을 낸다고 뭐 미팅을 주선했나? 젊은 남녀끼리. 근데 거기에 야 올드하다 올드. 이제 그런 지자체장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애 낳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누가 거기 가서 미팅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이런 것들 좀 진짜 저희 나이 세대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책을 좀 세우는 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나 이런 한마디만 생각이 듭니다. 더 들자면 그 싱글맘 뭐 싱글맘뿐만 아니라 싱글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아까 명앵커 얘기하듯이 그게 그래서 그 해리포터가 그 영국의 어떤 그 싱글맘에 대한 복지 때문에 탄생했다는 얘기. 조앤 롤링이 조앤 롤링이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네. 입장이었는데 영국에 그 복지가 없었으면 그 글을 쓸 수 있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정부 예산도 지금 많이 잘리고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 싱글맘이나 싱글파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정책적 배려도 정책적 배려인데 그 지금 명앵커님 말씀대로 문화적 배려 좀 그냥 입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관심을 갖지 말든가. 그냥 왜 굳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통계 나온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 한국 학생들이 비어든 자리에 다문화 학생들이 하는데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가 지금 18명으로 역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은 아예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문화 자체가 아니에요. 어제 막 돌았던 인터넷에 돌았던 글들 이렇게 보면은 마트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차이, 뭐 개구리 같은 거 팔고 뭐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에서는 정말 그냥 그 피부색 다른 사람들이 한국말 하면서 한국 아줌마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자기랑 뭐 애도 이미 출산 연령도 아니시고 그 다문화 하실 일도 없는 분들이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해서 괜히 사람 상처 주고 눈치 주고 뭐 그런 거 또 좀 문화적인 배려 그분들이 자기가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런 배려를 할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절반이라도 간다. 예. 좀 길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출산율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네.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